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주희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 호르몬과 노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환경 호르몬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머리 감으셨죠? 그리고 세수하시고 양치질을 하셨을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프탈레이트나 트리클로산에 노출이 되셨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혹은 점심 식사로 뭐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이 들어간 음식을 드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에틸파라벤에 노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일회용 컵에 뭐 커피라든가 다른 음료수 같은 것을 드셨다면은 컵의 안쪽에 있는 코팅제 성분이 과부라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미 과부라 화합물에 또 노출이 되셨고요. 또 이러한 음료들을 사고 그다음에 받는 영수증에서 비스페놀 A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환경 호르몬은 여러분들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환경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이미 많으실 텐데 일단 환경 호르몬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추위와 더위, 밖이 춥다고 해서 우리의 체온이 막 내려가거나 혹은 밖이 춥다고 해서 내려가거나 혹은 덥다고 해서 우리 체온이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늘 항상 36.5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생식기의 발달에 관여하는 뭐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안드로젠 같은 이런 생식기계 호르몬, 그리고 또 뇌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그런 그 행동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들은 세포가 어떤 자기의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이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면서 비로소 이러한 세포들이 자기의 기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호르몬이 아닌 가짜 호르몬이 와서 달라붙게 되죠. 이 가짜 호르몬들을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 혹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환경 호르몬들은 여러분들 그 세포에 그러니까 워낙에 달라붙어야 하는 호르몬 대신에 본인이 달라붙어서 원래 호르몬들의 그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굉장히 줄이거나 혹은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르몬들은, 환경 호르몬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몸에 굉장히 잔류성이 높은 그다음에 그런 그 유기오염 물질과 잔류성이 조금 낮은 물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류성이 좀 낮은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이 이제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플라스틱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가소제라든가 혹은 PVC로 만들어진 이런 바닥 제제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화장품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이 BP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노출되는 원이 이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사용되고 있는 감열지에 이제 BPA가 포함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이런 통조림 같은 이런 캔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팅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에 방부제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류, 이런 그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같은 이런 장류의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에틸파라벤의 수치가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해열제로 많이 먹는 그런 해열제에도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 에틸파라벤이고요. 그거 외에도 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클리닝 제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아마 여러분들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손소독제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항균 제난, 손 세정제, 그다음에 데오드란트, 그다음에 구강 세정제, 치약에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프탈레이트나 BPA나 파라벤, 트리클로산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은 한 2, 3일 정도면은 거의 한 60, 70%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잔류성이 아주 높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과부라 화합물이라든가 브로마 난연제 같은 물질들은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감기가 최소 10년에서 약 100년까지도 굉장히 길게 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과부라 화합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부라 화합물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로 아마 알기 조금 쉬운 것들이 이제 듀퐁사, 미국 듀퐁사의 테팔 후라이팬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듀퐁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통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 원자폭탄을 만들던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루토늄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끔 하는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 과부라 화합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듀퐁사가 이러한 물질들을 조금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테프론을 알루미늄에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것이 우리가 테팔 후라이팬이고요. 얘는 절대 눌어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후라이팬입니다. 그런데 이 듀퐁사 같은 경우에는 이 테팔 후라이팬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전고물질 중에 하나가 PFOA, PFOS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FO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물질들이 굉장히 인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듀퐁사가 굉장히 은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밝혀졌고 2017년도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러한 PFOS, PFOA 같은 물질들은 금지가 하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 브로마 난연제라고 해서 어떤 그 발화를 방지하는 목적 혹은 지연하는 목적으로 어떤 커튼이라든가 그다음에 매트리스 그리고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모두 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은 주로 어떻게 노출이 될까요? 거의 60, 70% 정도는 음식을 통해서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물질들은 사실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 특히나 지방 조직이 많은 물질들에는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 특히나 아까 잔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식에 잔존하고 있다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주로 우리는 많이 노출이 되고요. 한 20, 30% 정도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혹은 먼지에 같이 뭉쳐져 있다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 20% 정도는 주로 그것이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간 물질들을 우리가 얼굴에 바른다거나 어떤 피부에 바르면서 혹은 양치질을 하면서 이런 경피와 점막을 통해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경로를 갖고 우리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은 얼마나 도대체 나쁘다고 하는데 어떤 것에 주로 나쁜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사실 대표적인 것은 생식기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생식기계의 호르몬들은 호르몬 대신에 다시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월경이라든가 어떤 그 정자의 발달 혹은 난소의 발달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불임을 일으키거나 혹은 월경 불순
혹은 월경과 관련된 다양한 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거 외에도 만약에 태아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아이에게 노출이 된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아이의 신경학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뇌에 그 여러 가지 뇌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뇌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 대신에 환경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과잉 행동 장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DHD 같은 이런 과잉 행동 장애와도 최근에는 일부 물질들이 이러한 그 발달과 이러한 환경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알러지 반응, 그리고 이러한 또 비만과도 관련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환경 호르몬은 또 임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부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임산부가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되어서 태아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혹은 조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임신성 당뇨 혹은 일반적인 당뇨 같은 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있을까요? 예, 그 결과를 조금 보고자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이만큼 노출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소변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치매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임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모유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체 샘플에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저희 나라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3년 주기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연구 결과들을 조금 보시면은 실제로 소변 중에 프탈레이트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미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진행한 그 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랑 조금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한국의 중고생과 성인의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회색과 그다음에 노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고생과 성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들은 사실 낮은 수준이지만 또 어떤 물질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보시다시피 MEHP, 그다음에 MEOHP, MECPP 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MEOH라는 그 프탈레이트의 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MNBP라는 경우, 이 MNBP 역시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의 한 종류인데, 이 먼저 앞에 있는 세 가지 MEHP와 MEOHP, MECPP 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MEHP에서 이게 대사된 물질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DEHP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대사가 돼서 이제 앞에 D가 M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DEHP라고 하는 물질들은 주로 어떤 플라스틱 제품, 쇼핑백, 인조 가죽, 그다음에 우비, 슬리퍼 같은 이런 제품들에 주로 많이 들어있고, 합성 세제라든가 섬유유연제, 바디로션, 선크림 같은 곳에도 이러한 DHP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높게 나왔었던, 우리나라에서 좀 높게 나왔던 이 MNBP 같은 경우에는 주로 헤어스프레이라든가 네일 리무버, 클렌저, 샴푸, 방향제, 화장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사용하는 물질들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프탈레이트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를 보면은 그 소변 중에서 중금속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드뮴 같은 것이 이제 미국보다 좀 높게 나와 있는 물질인데,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수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담배, 연기,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페인트, 금속 수도관, 도자기 같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디에서 노출됐는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역학조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지만, 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BPA라든가 트리클로산 같은 것들은 미국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 중에도 이 다환 방향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죠.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나프톨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나프탈렌으로 많이 알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취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이 강의를 주로 들으시는 중고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탈취제로 이제 옷장 안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들이고 이 물질들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서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 외에도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은 또 혈액 중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과부라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혈액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PFOA 같은 경우 그리고 PFOS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도 미국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PFOA나 PFO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듀퐁사에서 이제 더 알려진 물질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미국에서는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물질은 모든 생활용품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PFOA나 PFO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의 혈액 중에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 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팅 후라이팬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김밥 그리고 또 햄버거 이런 것들에 이제 종이 호일이 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용되는 코팅제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해먹는 오븐에 있는 코팅 이런 후라이팬 코팅 제품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입으시는 어떤 등산복이라든가 아웃도어 제품의 어떤 발수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소변과 혈액 외에도 이제 모유 중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경희대학교 연구팀에서 좀 진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한국의 모유 중에 환경 호르몬 농도를 저희가 전국에 계시는 산모들의 모유를 수집을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모유 중에 환경 호르몬이 물질에 따라서 작게는 5.4%, 많게는 약 88.2%까지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변이나 혈청에 비해서 이 모유 중에서 발견된 이 수치 자체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의 결과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에틸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거를 발견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에틸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보존제 약물이나 의약품 같은 거에 보존제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식습관 주로 이제 장류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이 검출되는 수준들은 사실 어떤 환경 정책과 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주로 이러한 환경 정책들이 되게 강화된 나라들이 유럽연합이라든가 혹은 미국 정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주로 아시아, 저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그 생체 샘플 내 환경 호르몬의 농도는 조금 높게 발견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모유 중에 환경 호르몬 농도와 그다음에 산모의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를 봤더니 음식 중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런 임산부가 산모가 되게 그 생선 섭취를 굉장히 자주 했다거나 그다음에 컵라면을 자주 섭취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었을 경우에 모유 중에 환경 호르몬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생활용품으로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향초나 방향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향제 사용,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 새 가구를 최근에 사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모유 중에 환경 호르몬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 호르몬 농도를 좀 낮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활동들도 있는데 땀 흘리는 활동들 그리고 잦은 손 씻기 활동 그다음에 환기 같은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라고 연구 결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유 중에 과부라 화합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라 화합물은 주로 이제 혈액에서 많이 검출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모유 중에서도 과부라 화합물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OS랑 PFOA라고 하는 물질들인데 특히나 이 PFO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암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그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약 12년 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모유 중에 이 과부라 화합물 농도를 한번 측정을 했었습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에 그 수집한 그 모유 중에서 비교를 해봤고 12년 사이에 그 증가 추세를 좀 보았더니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PFOA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도 이러한 과부라 화합물의 농도는 사실 해외와 비교해 봤을 적에 그렇게 아주 높다거나 아주 낮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보았을 적에 이 PFOA의 수준은 굉장히 약 1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적에 이제 저희 나라도 PFOS나 PFOA 같은 이런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좀 강력한 규제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는 사실 환경호르몬 농도라든가 산후우울과의 연관성, 산후우울과도 이제 연관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또한도 어떤 프탈레이트라든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에틸파라벤이 관련성이 높다라는 연구를 조금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모유를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먹은 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만 3세가 되었을 적에 어떤 신경과학적 발달 검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았더니 이렇게 내분비계 장애에 모유를 통해서 노출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신경학적 발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과잉 행동 장애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운동 기능에 조금 유의한 그 발달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견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근거가 쌓여야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사실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의 도처에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경 호르몬에 매일매일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예방하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분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떠한 물질들인데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환경 건강 정보 이해력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유해 물질에 대한 이런 민감도를 증가를 시켜야 되겠고 특히나 임산부,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러분 같이 이제 한참 발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특히나 우리가 환경 민감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출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피하고 제거하고 노출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BPA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들어진 물질 그거를 이제 나쁘다고 알려져 있고 그거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BPF, BPS거든요. 이러한 물질들은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지 사실 근거가 또 쌓여야지만 알게 되는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그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조금 더 그 무해한 이러한 그린 케미컬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겠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가장 큰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탄소 제로 정책 같은 이런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셔야 될 거고 또 저같이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환경 호르몬 노출을 저감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 또한 저희 연구팀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저희는 한 달 동안 10가지 행동 중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그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을 좀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생선류라든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그 메이크업 제품도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을 피해 주시고 어떤 운동이라든가 환기를 좀 자주 해주고 자주 손 씻기를 해달라고 하는 등의 이러한 그 행동 중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웹을 통해서
실제로 그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중재를 시행을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 소변 중에 환경 호르몬 수치가 많게는 한 56%까지도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되게 타이트하게 막 진행됐던 프로그램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금 이러한 그 환경 호르몬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알고 피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한 56%까지도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출 저감, 이거는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했었던 연구인데요. 저희 연구와 비슷하게 엄마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3일간 중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캔이나 플라스틱 음식통을 좀 피하고 패스트푸드라든가 배달 음식을 중지시키고, 여러분들 요즘에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이런 음식을 좀 피했더니 이러한 3일 뒤에 소변 중에 BPA 농도를 그러니까 BPA와 BPS 농도를 보았더니 엄마와 아이에게서 거의 50에서 60% 이상의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마트에서 일하시는 계산원들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매일매일 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스페놀 A라고 하는 BPA에 노출이 되게 됐는데 한 주는 장갑을 끼지 않고 한번 측정을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장갑을 끼고 측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갑을 안 끼고 근무 시 소변 중에 이러한 BPA 농도가 약 2.4배 정도까지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조금 환경 호르몬을 피하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하고자 했고요. 이러한 연구 외에도 사실 몇 년 전에 유기농 그 업체에서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약 2주간의 자사 제품들만을 좀 사용을 해서 자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음식이라든가 혹은 거기서 만들어진 생활용품만 사용하게끔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소변 중에 많게는 한 64%까지도 감소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시에서 생활성 환경 호르몬 예방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제시안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꼭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은 PVC나 PC 제품보다는 PE나 PP 제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플라스틱 원료 표시 종류들이 있는데 어렵죠. 이런 거 보기 사실 어려워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향이 강하거나 화려한 제품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얘는 프탈레이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말랑거리는 제품은 좀 피하고요. 좀 성분을 봤을 적에 어떤 KC라든가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물질들을 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캔류는 가열하지 않고 얘네들이 만약에 구입 시에 찌그러져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구매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BPA 같은 이런 코팅제, 그러니까 이러한 캔 음료에는 캔이나 통조림 내부에 코팅제가 이제 BPA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열을 가한다거나 혹은 찌그러져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BPA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자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를 할 적에는 먼지가 굉장히 이렇게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셔야 되고 그냥 청소기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걸레질로 꼭 해서 먼지 중에 있는 프탈레이트나 먼지 중에 굉장히 환경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흡입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 씻기를 아무래도 습관화해서 이러한 것들은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고 감염성 질환까지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실 친환경 및 먹기는 힘들더라도 친환경 및 유기농 식품을 좀 섭취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먹는 것이 아무래도 이 농약 성분 같은 것들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자주 물을 마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기를 굉장히 습관하면은 대사가 원활해져서 우리 몸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만약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잔류성이 높은 물질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류성이 좀 낮은 환경 호르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활동들이 환경 호르몬을 노출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도 우리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셨고 또 노출을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보았으니까 오늘 당장부터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노출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주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중 몇 가지를 뽑아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 비교 그래프에서 네. 성인보다 중고등학생의 수치가 대부분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게 중고생 보통 이 환경 호르몬 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른보다는 좀 중고생,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참 몸이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그런 아직 미성숙한 그런 조금 면역 체계라든가 미성숙한 좀 신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출이 좀 원활하지 않고 실제로도 어른들은 조금 많이 피하시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별로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죠.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다른 연구 결과들도 보면은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환경 호르몬 검출이 나라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검출되는 편인지, 네. 그렇다면 아니라면 어떤 나라에서 많은 검출을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러한 그 우리가 생체 이런 샘플에서 우리 몸의 인체에서 발견되는 환경 호르몬의 농도는요. 환경 정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질들은 또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하고도 보통 우리가 식습관을 통해서 한 60, 70% 정도를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습관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서 에틸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과부라물 같은 경우도 환경 정책이 저희는 아직 그 규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높지만 이미 규제가 들어간 가장 사실 환경 정책이 강한 나라가 유럽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인 거이고 또 어떤 물질들은 저희 나라가 또 높고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각 물질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엔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를 나라를 포함한 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그것들이 또 식습관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물질들마다 좀 다른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물질을 섭취하면 환경 호르몬을 분해한다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혹시 환경 호르몬을 분해할 수 있는 어떤 섭취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분해할 수 있는 물질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조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그 몸에 들어왔었던 그런 환경 호르몬의 좀 배출을 조금 용이하게 도울 수 있고 혹은 굉장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땀 흘리는 활동들을 통해서 땀으로도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연구 결과들을 아마 좀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현미라든가 이런 조금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그런 식이섬유가 좀 많은 제품들은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의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